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득표율은 45.30%인데요. 박지원 후보와는 3.52%의 격차를 보였죠. 당초 문재인 캠프에서는 7에서 8% 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 현장 득표에서는 그렇게 큰 격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를 박근혜 정부가 계속 파탄낸다면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이렇게 포문을 열기도 했죠.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이 같은 얘기는 연일 국민들이 듣기에 귀가 시원한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만 무성한 정치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수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몸으로 직접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당대표 경선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야말로 철진한 계파 싸움을 하는데 골몰한 시간들이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표는 조세제도의 혁신,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 생명 중심의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녁이 있는 삶,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교육 전 분야에서 그야말로 야당이 살아있음을,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팟짱은 모두 4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현장 소식과 오늘 아침 열린 첫 번째 최고위원회 그 현장 소식을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가족들은 광주에서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오늘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로 취임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요. 유승민 대표 시대의 새누리당 정책과 비전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새누리당 쇄신파로 알려진 정택은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창토크. 오늘은 NLL 남북 대화록과 사초 폐기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새로운 차기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오늘 첫 번째로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 회의도 열렸는데요. 어제 전당대회 그리고 오늘 아침 최고위 현장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3.5% 박지원 후보 차이가 그 정도 났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의원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어떤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진행된 경선 룰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75% 그리고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이 25%가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요. 그 대의원 투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11,000여 명이 이제 투표에 임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45.05%, 박지원 후보가 42.6%를 얻었습니다. 네. 2.5% 정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앞선 건데요. 권리당원은 이제 ARS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39.9%, 40% 정도를 얻었고요. 네. 박지원 후보는 45.7%에서 약 6% 정도를 이제 여기서는 박지원 후보가 이제 앞섰죠. 근데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 거의 2배 차이가 있습니다. 58.05% 문재인 대표가 얻었고요. 네. 박지원 후보는 이제 29.4%밖에 얻지 못하면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후보에게 그 당원들의 그 당심에서는 밀리지만 민심에서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그 대의원 대회 현장 분위기였는데요. 네. 박지원 대표 후보가 가장 먼저 연설을 하고 그다음 뒤이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연설을 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는데요. 박지원 후보의 그 연설에 비해서 문재인 대표의 연설이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현장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현장 투표에서 이제 45대 4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건 약간 좀 의아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걸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박지원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대부분들은 박지원 후보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의 어떤 반발감, 이 반사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가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3% 정도의 차이로 이제 박지원 후보를 이제 이긴 건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또 이 당심을 좀 복원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좀 힘을 쏟아야 될 것을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초 문재인 캠프에서는 뭐 한 7, 8% 정도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 박지원 캠프에서도 한 5% 내외로 이기지 않겠냐 뭐 서로 다른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 2, 3%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론이 적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 분위기도 오전과 오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대의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서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돌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 3%, 3.5% 차이로 문재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친노의 좌정이다 이런 이를테면은 표식을 달고 있는 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당심 회복 그리고 또 대선 후보였으니까요. 앞으로 좀 어떤 역할과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까?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앞에 경선에서도 증명됐듯이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은 인사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당 혁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계속 이 새정치연합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계파 문제, 특히 친노 비노의 프레임 이걸 깨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박지원 후보가 사실상 큰 차이를 내지 못하고 국민 여론으로 이제 이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화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당장 닥치는 이제 4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이제 20대 총선까지를 네.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가시적인 이제 자신의 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 혁신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총선을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직 인선과 네. 공천제도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친노 비노 프레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첫 인선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인선이 나왔어요. 당 대변인의 유은혜 의원이 당 대변인이 됐고요. 그리고 김현미 의원이 비서실장에 방금 임명됐습니다. 이제 막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의원으로서 지금 원내 대변인을 했죠. 한 차례 한 적이 있고요. 대변인으로서 능력이 상당히 검증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486 출신의 의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이 젊은 그룹과 그리고 능력을 중시한 인선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박영선 그 체제에서도 주요 당직을 맡았었고요. 그 앞서서 뭐 이제 세월호 국조 특위라든가 등등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좀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노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평 인사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죠. 네. 공천은 이제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재인 대표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과 이제 어떤 대립각을 세워 나갈 것인가, 네.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성으로 남겼는데요. 당장 계속 이 나오는 현안들 이제 뭐 복지 축소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나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방금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유은혜, 네. 김현미 둘 다 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 다 네네. 고향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예. 국회의원 두 맞습니다. 명을 뽑으셨는데 유은혜 대변인의 경우에는 지튀개로 알려져 있죠. 김근택의 정치인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 출신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김현미 의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여성 대변인 비서실장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이런 평가 혹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당내 개파를 좀 해체하고 인사탕평을 통해서 좀 뭔가 당의 새로운 기운을 좀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막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확 크게 이겼다면 그것이 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당내에서 계속 흔들리는 리더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과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시점에서 당심을 복원하고 그리고 또 더 큰 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언론에선 주로 어떤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 할 일이 곧 과제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장 언론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인선이 있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인선들이 나올 건데요. 아무래도 이 인선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친노 비노 프레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당이 화합으로 갈 수 있느냐로 연결지어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당내에 이제 비노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집돼 있지는 않지만 비노라고 칭해지는 상당히 많은 수의 중진 의원들, 네. 어떤 새로운 뭐 박지원 그 후보도 40% 이상의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 문재인 대표 체제가 비판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당장 조금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첫 일정으로 현충원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약간 잡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잡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이 자신이 해야 할 개파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풀어야 될 숙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 때 대표는 가고 최고위원들은 불참하는 뭐 이런 해프닝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묘역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는데 어제도 이 점을 좀 강조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 본인이 참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어떤 내용을 남겼습니까? 예, 어제 말한 것과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 두 대통령의 공과사는 분명히 있고 그 평가도 갈리지만 그리고 그 평가의 차이는 이제 역사가 해결할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이제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이제 국민의 갈등을 통합하기 하기 위해서 자기 참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독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지난 대선 때 했던 발언, 네.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참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말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참배는 했지만 기존에 자신이 했던 발언 그 태도는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춰낸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대로만 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은 가해자 측에서 이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을 위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독재에 대해서 가해 세력, 뭐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독재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나를 세운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투트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참배를 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반대로 이 독재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를 세우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왜 안 간 겁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네. 뭐 아직까지 당 내부에서 이 의견을 일치시킬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취재 중인데요. 이제 각 최고위원들께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다 이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가해자 참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들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이제 가해자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참배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른 묘역들을 가고 어려운 곳,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독재 피해를 받았던 분들 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배를 하더라도 그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유승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뭐 크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화 운동에 계속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좀 이런 참배 행사에 좀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현충원 무명용사탑 그리고 보라매 공원의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면 족합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참배 논란이 식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듭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기자들이 워낙 많이 몰려서요. 네. 앞에 이제 저 같은 이제 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소리만 듣고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앞쪽에 워낙 사진 기자와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표정들을 살필 수는 없었는데요. 살피기 어려웠는데요. 상당히 좀 약간 들떠있는 분위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상당히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뭐 기존에 뭐 이제 수락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감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감세 정책이 아니라 이제 감세와 복지 축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 없이 서민 증세하는 꼼수는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 복지 주기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복지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내 화합과 이제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설정 이것 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이 문제를 복지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하니까 이후에 이어진 그 회의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의제들이 나눠졌는지 그리고 이후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더 취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네. 내일은 쉬고 수요일 날 또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병헌 최고위원이 네. 어젯밤에 있었던 어젯밤에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와 네. 그리고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 그리고 아침 최고위원 회의까지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체가 다 모이는 건 아마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병헌 최고위원의 불참 사유는 지금 확실하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전체 최고위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이제 수요일이 첫 번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병헌 최고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을 했다는 것도 또 석연치 않은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유가 있어야 불참을 하는 건데 이유도 없이 불참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해명이나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도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3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가족들은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오늘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전에 말씀하셨던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 안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지금 19박 20일 도보 행진 중인데요. 가족들 함께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계시는 거죠, 전체? 예. 오전에는 광주 시내에서 행진을 하고요. 네. 오후에는 그 나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녁 일정은 나주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일정인가요? 네. 네. 그렇죠. 가족들 굉장히 지쳤을 것 같은데요. 좀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제 직접 오늘까지도 걷고 계셨죠? 예,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내려와서 네. 주말에 함께 저도 봉헌기를 같이 했고요. 네. 일단 몸 상태는 좀 많이들 안 좋죠. 다리라든가 허리 이런 데는 좀 많이 안 좋으셔서 네. 모실 때 되면은 엄마들이 다들 끙끙 앓고 아이고. 있는데 네. 근데 희한하게도 아침에 또 싸우고 딱 나오시면 또 땡땡해지세요. 네. 그래서 걸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네. 그 말씀들 하시면서 오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시민들의 반응이나는 좀 어떤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있고요. 예, 가는 곳마다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또 자기 사는 동네에 왔다고 그래서 네. 같이 또 걷겠다고 나오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 도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한 몇 분 정도가 함께 걷고 있는 건가요?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예, 매일 같이 이제 먹고 자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도병진을 시작을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음. 적을 때에는 한 200여 명, 네. 어제같이 좀 많을 때에는 뭐 700명 이상이 700명이요. 어제는 광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고요. 네. 대열도 참 길어서 네. 그 행진 속도는 조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또 그만큼 더 차근차근히 시민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큰 힘을 보태서 700여 명의 대열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 아버님 걸으시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이제 저희들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건데요. 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마다 세월호 인연이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 9분의 실종자들을 그만큼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엔 이 진상규명도 차근차근 하나씩 돼 갈 거다 이런 다짐들을 네. 이제 스스로 또 서로 정리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분들이 정말 나오셔서 환대해 주시고 또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시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70% 이상의 국민들이 세월 참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저희는 이제 몸소 직접 체험을 해가면서 느끼고 있죠. 네. 사건 발생한 지 그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주년이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그 한 발 한 발 진실 규명의 길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뭐 그 굉장히 누구보다도 더 가슴이 아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진상조사단의 활동 자체가 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원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난 11월 7일 날 국회를 통과한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서 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이미 지난달 1월 중순경에는 다 끝나고 조사활동이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야 맞는데 네.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달 중순경 해서 갑자기 그 새누리당에서 이것저것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철수하고 물론 네. 지금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올 스톱이 돼버렸죠. 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뭐 타당하거나 네네.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너무나 터무니없고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항의요? 방해하려는 방해. 예. 그런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결국 여당과 또 여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협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예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조사관들에 대한 처우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 아버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참 저는 난감한데 어찌됐든 새누리당에서 계속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사무처 그다음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혹시라도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라도 좀 강력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김재현 의원 측에서 확보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뭐 한 241억 정도의 예산안이다 이런 걸 하면서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네. 왜 그게 많다고 판단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지난주에 그 특별조사위원들과 만나서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4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면, 다시 말해서 17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면,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면, 네. 그럼 이 240억은 정말로 적은 돈, 제대로 쓴 돈, 이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겨우 240억으로 그런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네네. 그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240억이 아니라 단 24억을 쓰더라도 제대로 진상 규명하지 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면 네네. 그 24억을 도둑질하는 세금 도둑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과연 그 240억이 많다고 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요. 네. 단지 그 숫자가 주는 그 어떤 중압감, 무거움, 이런 것들로만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240억이라는 숫자를 찬성하냐 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말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런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금액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내용부터 서로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고 만들어가야죠. 그게 순서죠. 네. 그런 것도 없이 숫자만 딱 던져놓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게 만드는 거는 이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41억에 해당하는 그것도 사실 뭐 사무실 임대료 뭐 등등 그리고 또 정부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예, 그것은 뭐 언어도단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예, 그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그 조사위원들의 인건비거든요. 네. 예, 물론 인건비는 이제 진상조사 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인 건 맞습니다만 예. 인건비 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조사하는 비용은 네. 그거에 뭐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활동과 조사에 드는 비용 이외에 뭐 사무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근데 이거는 공조직을 가동하려면 어쩔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이해하는 것인데도 세금 도둑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면서 세월호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양 문제가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인양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경우에는 뭐 이것 뭐 돈이 드는데 이걸 꼭 해야 되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민간 조사팀에서는 뭐 이게 통째로도 인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정부에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입장은요. 네.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기술 검토를 한 이후에 인양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전제는 인양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좀 깔고 있는 그러한.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용이 뭐 1,000억 이상 들어간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체 인양을 선사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국가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역시 또 세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네. 국내외의 온갖 전문가들은 인양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네. 의지의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지난달에 그 2차 탐사 조사를 하는데 참여했던 네. 그 영국의 그 에이더스사의 선임 연구원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기술적으로 이거는 뭐 인양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그런 의견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번 2월 말경에는 그런 기술 검토의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술 검토의 내용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그런 낙관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과학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 정치인들이 아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비용 문제 갖고 이제 공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이고요. 음. 과연 이런 정치인과 정부가 이끄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전 국민의 60% 이상이 인양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계신데 네. 정부나 정치인들이 이 인양의 비용 문제를 앞세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이상의 국민들이 인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말로 해야 될 자세는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국가가 할 때에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국민들이 따라가고요. 네네. 그런 것 없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만 흘리고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이고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 때문에 304명이 희생이 됐는데 또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양과 관련해서 그 과학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정치인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인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현재 분위기나 상황에서는 정부나 여당이 그런 식의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 아마 상당히 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판단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안전한 나라 건설을 해야 되지만 네. 이 9분의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지 못한다면 네. 저희 같은 피해자이고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정부에서 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그쪽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저희도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고요. 네. 정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손으로라도 밧줄을 묶어서 끌고 나오기까지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는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인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9분을 찾아서 가족 품에 반드시 돌려드릴 각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 손으로 밧줄을 묶어서라도 배를 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9명의 실종자들을 반드시 가족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버님 지난 300일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무도한 방식의 접근을 해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폭식 투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뎅에 비유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자, 우선 아버님 300일을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면 그동안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은 어땠다 이렇게 좀 돌아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평가는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저 역시 여전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사실은 감정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가족들이 잘 해보셨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불리한 것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나 자식들을 잃은 부모, 가족들을 잃은 또 살아있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정도까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네. 특히 실제 피해자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네.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가족이지만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받아왔고요. 네네.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더욱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응원해 주시고 호응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제는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저희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터지지 않고 오직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고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 무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반드시 가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으면 정말 네. 설 이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진상규명을 위한 면담 요구인데요. 새누리당 지도부를 지금 이 국면에서 만나야겠다라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만나서 어떤 요구를 할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만나면 정말 할 얘기는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 인연과 관련된 네. 새누리당의 입장, 의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특히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론화라든가 기술검토 이러한 거의 말장난에 가까운 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혹을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즉각 실제 인양을 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좀, 요구를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특별조사위원회에 끊임없이 이제 방해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네. 새누리당 추천위원들 이런 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네. 다시는 그런 진상규명의 방해자로서 행동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네. 약속을 좀 받아내고 싶죠. 이 정말 이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인된 심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오히려 그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아주 노골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고 네.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 도저히 저희로서는 suppor할 수가 없고 그동안 특별 통과된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조용히 혹시라도 저희가 또 나서게 되면 또 다른 말들이 나오고 이럴까봐 네. 오히려 조용하게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을 거고요. 강력하게 정부의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의 제대로 된 협력을 끌어내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이번 주 토요일 팽목항에 도착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팽목항에 도착해서 어떤 행사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우선 13일 중에 진도에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진도 13일 날 밤에 진도 체육관 또는 국가 숙소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같이 시민들과 밤을 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약 한 2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팽목항까지 갈 텐데 네.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은 분들이 13일, 14일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예. 그래서 어제는 광주에서 한 700여 명이 함께 도보 행진을 했는데 네. 진도에 들어가면 지금 예상은 한 2,000명 이상이 함께 도보 행진을 했고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안전 문제라든가 물론 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네.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팽목항에 오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양을 촉구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네. 그러한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일이 넘게 진실 규명을
위한 외침을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정부가 됐든 또 국회가 됐든 나서서 서둘러서 해도 모자랄 판에 가족들이 거리에서 300일째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참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겨울도 다 가고 있죠. 네. 봄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여름과 가을, 겨울을 지나고 또 다시 봄이 눈앞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올해는 좀 봄을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여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주에 벚꽃이 만발했었고요. 특히 다른 고등학교에는 참 예쁜 벚꽃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시간마다 모여서 사진 찍고 웃고 노래하고 이런 추억을 그 직전 일주일 동안 참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다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오면 과연 그 계절을 우리 가족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지금만 드는 건 아니고 지난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트러짐 없이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 피해자 가족들만 이렇게 억울하게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저희가 지칠 때에는 이끌어 주셨고 또 저희 뒤를 또 잘 따라오셨고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힘을 얻어왔거든요. 이번 부부 행진을 통해서 예상보다 너무나 큰 힘들을 주셔서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또는 근육이 들어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들 오직 하나 안전한 사회를 건설을 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함께 나와주시고 함께 외쳐주시고 걸어주시고 함께 감시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날은 딱 가까워질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힘만 믿고 갈 테니까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 봄을 좀 건너뛰고 바로 여름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 아버님 팥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곧 팽목항에 곧 가 닿을 텐데요.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세월호 가족들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